XSFM입니다. I, D, W, K. 과연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불법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감시를 자행했던 건 롯데자이언츠와 이명박 정부뿐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유혹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대의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것은 특정인의 비뚤어진 성정일까요?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일까요? 2015년 3월 셋째 주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네. 환절기에 맑은 콧물만 흐르면 어디 투자를 알아볼 생각이나 하시고 계신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 상임수석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입니다. 네. 봄입니까 벌써? 봄이죠. 왜 이렇게 춥죠? 이 정도의 황사면 봄이죠. 아, 난방기를 뺐군요. 왜 이렇게 춥나 했더니. 아, 우리 난방기 뺐죠. 예. 그 얘기부터 하게 생겼네. 저희가 무슨 빚을 크게 져가지고요. 누군가가 저희 난방기구에 딱지를 붙여서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XSFM 사옥이 이전을 합니다. 여기서 웃긴 점은 사옥을 이전하는데 같은 건물이에요? 네. 음질을 어떻게든 낮게 만들겠다. 네. 지금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리고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귀신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 제거해야겠다. 하는 일념으로 네. 녹음시설 만들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요. 같은 건물 안에서. 저희들이 그걸 하느라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일주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질적인 음질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제 5월이 되면 슬슬 사무실들이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 시력이 물 떨어지는 소리. 네. 이제 더 이상 빠이빠이. 네. 저기 앰뷸런스. 그리고 조금 갈 데 없으신 물뚝심송님 문 여는 소리. 띡띡띡띡 드리릭 이 소리. 이 소리를 제가 집에서 편집하고 있으면 우리 초코가 짖거든요. 누구 온 줄 알고. 몇 가지 소리들을 어떻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거기에 그동안 1년 동안 모은 돈 다 투자했습니다. 물론 돈을 모았다는 사실도 신기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사옥 이전 중이라. 예. 근데 큰 빌딩에 방 한 칸 빌려 쓰는 거 사옥이라고 안 불러. 그 가끔 UMC가 저렇게 과장하는 거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XSFM 미디어 센터가 이전합니다. 네. 평입니다. 병방에서 병으로. DMC라 그러지 차라리.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사다 보니까요.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 전 직원이 저는 무슨 피라미드를 만드는 줄 알고 끌려와서 이렇게 채찍을 휘둘러가면서 채찍 소리가 막 들리고 네. 인디애나 존스처럼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이 준비되고 업데이트되는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나 알려는 살짝 드립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2015년 3월 세 번째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츠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닷컴.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헤어팩.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광고와 생활. 광고와 생활. 죄송한 말씀.
가격 인상 공고. 네. 빅그린 제품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네. 원자재가 뭐죠? 원자재요? 나와요. 국제 원유가 상승 뭐 이런 거. 빅그린은 제품 원재료 배합을 모두 미국에서 한 뒤, 이거 외국 제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포장까지 다 된 걸 전량 수입하진 않아요. 그것도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 관세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완제품 수입할 때하고. 또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XSFM의 광고에 문을 두드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과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게 되는 경우 많이 없어요. 완제품 유통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면 사람들을 위한 물건을 수입하려고 했던 것에서 그냥 단가 맞는 물건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즉 제품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가 깔린다거나 서비스가 잘 된다거나 이런 걸 바라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비에노는 빅그린을 수입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포장하고 만들고 배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원료를 골라오는 정도의 일을 하는 거죠. 마치 황야일이님이 이태리 가죽 떼오듯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샴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직원들이 필요로 한 회사라서 이 회사가 이렇게 굴러가면 우리가 같이 계속 파트너십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건데 미국에서 원료값을 올렸어요. 네. 하여튼 제품 원재료 배합을 모두 미국에서 한 뒤 국내에서는 충진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품목에 고르게 빅그린의 원료가 배합되어야 하므로 특정 제품이 아닌 전 품목의 인상 적용이 불가피하게 인상 적용을 불가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싸졌다는 얘기네요. 잔인하다 난 최대한. 네. 엑세스몰의 빅그린 제품군 가격 인상폭은 최소 600원에서 최대 2,920원입니다. 네. 그 사이즈가 크면 인상폭도 커지는 거겠죠? 사이즈가 크면 인상폭은 비슷할걸요? 네. 왜냐하면 원료라는 게 원칙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단가가 떨어지게 돼 있는. 물론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비앤원이 그 정도를 할 업체라는 건 알고 있고 비앤원도 그 얘기를 해요. 네. 많이 팔리면 단가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한다 다시. 근데 뭐 지금까지는 비교적 원자재를 제공하는 업체의 입장, 미국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냥 소량만 사가는 기업으로 보이나 봐요. 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 방어를 한 게 요 정도. 예. 하지만 소비자한테는 언제나 죄송한 얘기죠.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황야일이는 이태리 가죽을 이태리에 가서 띄우나요? 아닙니다. 동대문 가서 띄우나요? 그렇죠. 이태리 가죽이 여기저기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태리 가죽 좀 줘봐요. 이래가지고 예. 동네 어디 무슨 어디 군 이태리 이런 데에 소를 잡은 것이 이태리 소가 아니고요. 삼태면 이태리 뭐 이런 거. 네. 황야의 1위님은 이태리. 네. 비에너는 미국. 그렇답니다. 네. 글로벌하네요. 국제 모시기 하는 그런 수업을 듣잖아요. 네. 그 대학에서. 국제 경영 모시기. 예, 뭐 그런 걸 들으면은 필통을 열어봐라 하면서 그 필통 세계화에 대해서 논하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필통 세계화가 뭐예요? 필통을 열었을 때 여기 뭐 나무는 어디 거, 흑연은 어디 거, 뭐 볼펜은 일본 거, 잉크는 사실은 어디 OEM, 뭐 어디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도 필통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필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 진짜 필기구 써본 지가 진짜 오래됐네. 대학생들도 필기를 노트북으로 혹은 태블릿으로 하는 것이 자유로워진 대학생들 빼고는 기계를 들고 다니다가 그냥 다시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거 나한테 버렸으면. 아예 집어 던진다는 건 아니고. 놀 때만 쓰게 되고. 연필은 참 오래 가겠죠, 앞으로도. 펜 3자루 있는 XSFM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이 광활한 곳에. 그것은 알기 싫다. 민주평통 시간입니다.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이용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히 제가 더 고생을 한 건 없습니다. 민주평톡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빨리 써서 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용 수석은, 또, 방망이 깎는 모드가 발동돼가지고. 보챈다고 원고가 나오나! 이런 모드로. 이게. 방송 녹음 시간을 지연시키다니. 욕을 먹어도 칭찬을 들어도 다음번이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이제 부담이 되겠죠.
맞아요. 이번 주에 시작한 요즘 팟캐스트 시대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안승준 씨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그 고민밖에 안 했어요. 우리는 이 중압감을 벗어날 수 있을 리가 없다. 우리는 방송이 시작되면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놓고 설명하면서. 중압감을 느낀 이용해. 키워드는 뭐죠? 이슬람의 역사. 이슬람의 역사. 이번엔 종편입니다, 종편. 아, 진짜요? 이슬람 종편이에요? TV 마호맨이에요. 종편 원리주의자들의 이야기군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종편과 팟캐스트. 3월 17일. 한겨레 21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판쳐도 살아남으니 갈 때까지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기사 제목이. 이 기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종편에서 성행하고 있는 컨셉 아시죠? 뭐죠? 전에 울뚱님 말씀하신 황금펀치 스타일 있잖아요. 아, 계속 틀린 소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늑수구레한 아저씨 여럿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한 20년 전에 봤던 것 같은 사람들 나오고. 늑보. 늑듣보. 저 사람 아직 살아있구만 하는 유명인이나. 어떤 면에서는 반갑기도 해요. 김동길 명예교수. 뭐 그런 정도의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막말을 해대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막말을 막 해.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갑게 막말하는. 거친 아저씨.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프로 말하는지 아시죠? 전형적인 종편 틀면 나오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아니면 모여서 그런 노인네들이 모여서 북한 찬양하든지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에 대한 비판 기사죠. 그러니까 개판쳐도 살아남으니 갈 때까지 간다는 게. 근데 이게 이 기사 내용을 잘 보고 있으면 UMC가 싫어하는 댓글 문화하고도 좀 이어질 것 같은 기사여가지고요. 제가 댓글 문화에 대해서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용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UMC가 싫어할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사실 이 기사의 프리퀄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는 3월 4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신문기사에도 프리퀄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3일이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22일, 역시나 한겨레 21일 기사에 종편이 낳은 괴물들의 거친 잎, 독한 잎, 쏠린 잎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 역시 종편 기사였고 정은주 기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즘 핫한 종편, 전형적인 종편 프로의 문제점으로 1. 전문성이 없다. 2. 피해자를 탓하라. 3. 막말 퍼레이드. 막말 퍼레이드. 그 다음에 막말. 4. 종북으로 몰아라. 자기들이 종북이잖아, 자기들이. 5.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지적한 게. 그러니까. 5. 카더라 뉴스로 꼽았습니다. 카더라.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네요. 아니요, 전문성이 없다는 그 안에 있는 어조나 방송용 어조도 못 배웠고 근거를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으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근데 이제 피아식별을 하려 들고 이제 이 5가지의 문제점을 꼽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제가 정말 섬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냐면 뜨끔해서. 아 진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 원인이 한 사람이 다양한 주제를 백화점식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뜨끔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뜨끔해가지고. 우리네 우리. TV조선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종편이 잘못된 거긴 한데 모두의 얘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범주가 넓게 잡는다. 우리야 우리. 아니야. 그냥 우리가 제발 저린 거지. 그리고 정확히는 물뚱님이요. 그래. 제발은 내가 저리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를 탓하라. 이거는 종편하고 일배에 일관된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림동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이 1월 24일 승용차 안에서 이 기사 내용입니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편에서? 종편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 일만으로 목숨을 끊는다면 이 동네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저 중소, 이른바 대기업 납품하는 사람들 다 목숨 끊어야 합니다.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로 죽으면 누가 살아남냐. 이러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 10,000명이나 보고 많은 인디 그 호러물, 고어물 이런 데서나 나올 수 있는 대사.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께 출연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은 뭘 연구하는 걸까요? 대통령 리더십 마사오님한테 물어볼게요. 대체 뭐 연구하는지. 그럼 여기 그럼 마사오님이 요새 알아보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는 프라임 미니스터나 뭐 국왕이나 이런 리더십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생략. 그러니까 과감히 생략. 그런 건 전문 분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주석이나 예, 그런 수령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죠. 당서기장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무조건 오로지 대통령 리더십만 연구한 그럼 전문화된 그런 하겠네요. 프레지던트는 사실 대통령의 정확한 번역어가 아니므로 생략. 그럴 수 있지. 하여튼 이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맞장구를 치면서 인내심이 부족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여기에 또 이제 앵커가 저도 사실 하루에 몇 번씩 정말 모멸감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죽는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는 세 사람이 그 아저씨들이 모여서 네. 고인을 능멸하는 것 같지만 고인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정도로 부러워해요? 그죠. 나도 생각했는데 안 했다, 못했다. 제가 먼저 하다니 부럽다. 이런 정도로 지금 말을 감추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뜻밖의 저런 대화는 이 마포에 많이 있는 마포 공동 오거리에 많이 있는 그 XSFM이요? 돼지 껍데기 집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앞에 불판에 돼지 껍데기 올려놓은 아저씨들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술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화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화법을 그대로 방송에 옮겨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심지어 그 술자리에서 나랑 안 친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말은 못해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나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패드립에 시작해서 패드립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가끔은 진짜 제극히 제한된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할 때는 있어요. 예. 필요도 하죠. 그건 삶의 맥락까지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렇지. 서로 완전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네. 단 한 명이라도 심지어 술집에서도 옆자리의 사람 들을까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TV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게 3번으로 이어지죠. 막말 퍼레이드로 이어지죠. 근데 이게 저는 이 막말 퍼레이드라는 게 홍해선 전도사 얘기할 때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된 천박한 언어.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기획된 거죠. 기획된 천박한 언어. 네. 그 천박하다고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까르르 하면서 좋아하는 뭐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대별 갈등이나 그룹별의 문제인 게 커뮤니티별 문제인 게 지금 우리 나이, 프로듀서 나이, 네. 수석 나이, 하인고문 나이 이 정도 나이대인 사람이 보기에 레인지가 좀 넓네요. 예. 그렇죠. 쇼 음악 중심을 보고 있으면 네. 화가 나고 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봐야 하다니. 그리고 저 아이들이 저 짓을 해야 하다니.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예. 쟤네는 뭐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생겼죠 물론.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죠. 가수하겠다는 친구들 얼굴 똑같이 만들어 놓는 짓도 한국의 문화적인 게. 근데 그거를 보다가 우리 세대면 그렇게 오펜스를 당해요. 저 점점 짧아지는 치마나 바지의 길이가 예전과 달리 천박함을 좀 더 자랑해도 되는 문화인 건 아닌가 하고 불쾌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어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저걸 봤잖아요. 그래서 불쾌한 문화가 아니에요. 네. 뭐 나불나불 잡놈 새끼들 맛이 살짝 간 사람 같은 용어가 이제 그런 말을 TV에서 해요? 예, 그런 말을 한답니다. 사례로 예. 제공하는 기사. 그러니까 피해자를 탓하라와 막말 퍼레이드는 사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냥 막말로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북으로 몰고 카더라 뉴스 이거 역시 참 종편이 잘하는 것들입니다. 참 이게 타당한 지적을 한 기사였죠. 여기에 후속 보도로 나온 것이 개판쳐도 살아남으니 갈 때까지 간다인 겁니다. 네. 3월 4일 기사가 나가고 이 기사를 읽은 한 그 종편 패널이 깊이 찔리는 바가 있다면서 이 한겨레 21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3월 17일 후속 보도가 가능해진 건데요. 진짜 지켜별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보를 한 패널은 한때 그 종편에서 하루 3군데씩 출연을 하면서 잘 나가는 종편 채널이었다고 합니다. 뭐야, 서스펙트가 몇 명 안 남잖아, 그러면. 그러게요. 지금 안 나오면서 한때 3군데씩 나왔던. 그렇죠. 그러네. 누군가 찾아볼 수 있겠다. 근데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현실은 기사 내용보다 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네.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서 이게 막말인 줄도 알고 근거도 부족하고 교양도 없음을 알고도 떠드는 사람들이라서 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가 충성했던 어딘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드물게는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는 저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한번 들어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 자신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네. 또 사실 모르는 거죠. UMC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고 잘렸을 수도 있죠. 예. 물론 저도 이걸 막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제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긴 하는데 네. 네, 저는 일단은 의심은 하네요. 일단 의심은 의심으로 남겨두고. 네네네. 전문성이 없는 카더라 뉴스를 지금 그렇죠. 하고 이거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 사실의 자상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전달해드리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안불안해. 어쨌든 한겨레 22일에서 나온 얘기를 믿어주는 것이 저는 옳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그러죠. 같아가지고 그만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는 기자와 제보자가 문답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아, 인터뷰 기사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종편 이런 프로에 나가면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결론이 날지 다 정해져 있다는 놀랍지 않은 사실로 이제 그럼 당연하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포르노예요, 포르노. 네. 어떻게 시작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의도된 천박함.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의도된 천박함 있잖아요. 똑같은 점잖은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박하게 표현하고 뭐 나불나불 이런 얘기로 표현하고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보고 있으면 뻔히 정해져 있는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나 보다라고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니 진짜 이용이 말한 대로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그러니까. 없다. 네. 지금 조금 슬슬 겁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능을 표방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건 저도 제 결론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더 나쁘다. 그건 더 나쁜 거지. 그런가? 아이,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참 재미있는 부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하루에 3-4군데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딱 출근하면 거기서 이제 작가들이 써서 줄 거 아니에요. 거기 작가들 열심히 일하겠죠. 그렇겠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러한 카더라 통신이 있으니까 얘기해라라는 걸 대본에 써주겠죠. 아하. 그래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은 그날 평론가쟁이인 척하면 나오는데 저 대본은 그냥 써 있는 거 읽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익숙한 주제도 아닐 테고 네. 그냥 이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첫 탕 틀 때는 좀 어색하고 이렇게 좀 말도 잘 못하고. 맞아요. 종편에 네. 아침에 TV들 보고 있으면 네. 잠이 덜 깬 얼굴을 이렇게 어제 라면 먹은 얼굴 하시고 와가지고 중언부언하세요. 그래서 중언부언을 1시간 동안 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서 손 풀고 가는 거예요? 다음. 예, 이렇게 3-4탕씩 뛰는 거예요. 그 뻔한 멤버. 그런 뻔한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순회 공연을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표현만 점점 더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애드립이 강해지는 거지, 점점. 예.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더 세게 얘기하는 수밖에 그죠. 없죠. 또 재질을 당해봐야 또 참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점 막말의 수위를 올린다. 이거 막말의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일베와 종편의 메커니즘이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좀 더 임팩트 있게 관심 끌 더 많은 자신감을 끌려고. 갖고 관심을 더 얻기 위해서 관심과 자신감은 서로 같이 이제 맞물려서 작용하니까. 일베의 TV판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예.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TV 베스트. 그러니까 그런 프로에도 제대로 된 사람, 예를 들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정해준 결론이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로 결론을 끌고 나간다거나 얘기를 바꾼다거나. 예.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의 어떤 그런 거죠. 도태시키는 거죠. 그 환경에 맞는 적자들만 살아남겼다. 그러니까 특정 기질을 가진 개체가 멸종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천편일률적인 어떤 종만 살아남는 종편에는. 종편 선택설. 그렇습니다. 종편 선택설. 종편의 기원 이런 책이 나오겠죠. 저 종자의 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패널들이 하루에도 한 3-4번씩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상당한 벌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모험은 꽤 크죠. 한 달에 1,000만 원 찍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바탕으로 더 클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이제 원래 방송가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지금의 노동이 곧 투자다라고 자꾸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국이 원하는 소리를 안 하면 잘리니까.
방송국도 거기에 맞게 단가를 지급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라디오 프로를 나와서 나중에 웃기면은 어디 저 예능 버라이어티에 꽂아주겠지. 그럼 그렇습니다. 예능은 진짜 비싸게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예. 빼고 나머지들은 다 싸게 줘요. 10만 원, 20만 원 줘요. 왜냐하면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시사평론가들은 달라요. 시사평론가들은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하루에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존나게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실수익이다 보니까 그건 10만 원, 20만 원 아니고 한 3, 40만 원은 줘요. 2, 30만 원, 아니다. 한 25만 원 주는 걸로 안다. 근데 그 종편 그런 프로를, 그런 류의 프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사소한 주제로 여러 명이 정말 많은 말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XSFM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물뚱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억을 이전하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옥을 이전하는 걸 보니 종북이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게 우연일까요? 그렇죠. 예. 그런 류. 방송국이 원하는 얘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놓고 같은 결론을 내줬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프로는 또 길기는 또 오지게 길어요. 한두 시간씩 계속 하잖아요. 2시간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90분, 120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수백 번씩 계속 떠들어대는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사람들인 겁니다. 선택당할 만하네. 그리고 이렇게 절실하게 매달려가지고, 난 이걸로 뜰 거야라고 절실하게 매달려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한 20명 정도. 그렇죠. 계속 바뀌더라고. 네. 이게 일본 포르노 시장 같은 거예요. 진짜예요. 체력. 예. 그리고 의지. 멘탈. 체력과 정신력. 예. 그러니까 이걸 물론 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걸 예술로 승화시킬 거야라고 생각하셔서 잘 하시는 분들도 극소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진짜 이건 별론데 이거는 이 일은 영혼 없는데 이런 걸 하루에 몇 항씩 계속. 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정말 신기한 건, 이게 그 물뚱님 보셨던 황금펀치의, 네. 그, 황금펀치류의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컨텐츠가 어떻게 도대체 사람들이 재미를 가질 수가 있는가, 저런 걸 보면서. 네. 왜 재미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근데 아저씨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팟캐스트 시장에 저는 사생아라고 봐요, 종편을. 여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예. 최초에 명품 수다. 그니까 그 땡땡 수다 있잖아요. 이름 여러 번 바뀐. 네네. 지금은 TV조선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저격 수다라고. 돌아온 저격 수다. 예. 그때 한번 플라나리아가 여러 번 이렇게 변형을 거친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데 실패해서. 그쪽 유전자 풀에 첨가가 됐네요. 네. 그 유전자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자생존하기 위해서 알아낸 거예요. 우리 쪽 시장에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자극적으로 해주면 된다. 그거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왜냐면 팟캐스트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 포르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점점 불편해, 울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울 것 같아. 물병님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예.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 유전자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네. 낙곰수가 나옵니다. 그건, 예. 저는 거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요. 왜냐면 우리 입으로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책임에서 빠진다. 우리가 우리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리고 그 유전자를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이건 에일리언과 인간의 관계와 같은. 한 배에서 난. 예. 죽겠네, 아주. 근데 저거 고려할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 머릿속에 돌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에반게리온에 나온 인간과 사도의 관계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이 휘두르고 난 결과는 달라요. 그렇죠. 연장을. 맞아요. 근데 연장 생긴 건 똑같아요. 지금 내가 들고 움직이고 있는 걸 저쪽에서도 휘두르면 어떡하지? 하는 상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하다 보면 그 종편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할 것도 없고 호기심도 안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단초를 제공했어요. 천박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절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종편 프로의 패널로 성공한 1기 멤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성국, 장성민, 강용석, 엄성섭.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죠. 다 들어봤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 하고 있는 이 패널께서 이렇게 하신 얘기 중에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패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패널은 나쁜 놈을 신속하게 찾아내 욕을 잘해줘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것을 먼저 내질러야 한다. 맞아. 저도 그래서 청취자 반응 중에 역시 욕을 해야 듣는 게 재밌다 이런 거 말할 때 섬뜩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않고도 성적이 나오는 방송을 만들지?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갑자기 반성 모드야. 처음에 팟캐스트 나오고 나서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비속어를 훨씬 덜 씁니다. 비속어와 욕설을.
그죠. 이게 계속 꾸준히 말을 못하니까 제가 지금 인식하지 못한 거지. 네. 예전보다는. 네. 그게 뭔가 그 본능적인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내가 설령 방향을 잘못 잡았더라도 너무 가면 안 된다는 어떤 공포 같은 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 파격을 줄이지 않으면 네. 방송 내용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 네네네. 결국 포르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을, 그러니까 TV 방송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답 형식이잖아요. 이러다가 민사 소송에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민형사 소송 걸리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것도 무서워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인생을 망쳤더라도 사과 방송을 하는 일은 없다. 물어줄 것 있으면 나중에 하면 그만이지 그런다. 패널들은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충분히 누린다.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기자들이 나와서 팩트를 설명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시간의 방송 분량을 채울 수 없다. 또 팩트 자체는 재미가 없다. 거기에 추정이 들어가고 가정이 더해져야 재밌어진다.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방송하면 늦어진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냥 털어줘야 한다. 틀린 내용이라도 말이다. 사실관계는 작가가 써준 대로 보고 읽고 거기에 양념을 치는 것. 그게 패널의 역할이다. 가장 권력이 말합니다. 없는 작가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또 모르죠. 가니까 갑자기 작가가 그렇게 흑막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작가가 김대중 주필이야. TV조선은 그건 아니겠지만 전 이걸 읽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일이 늘어나서 해도 최종 편집하고 대본은 절대로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건 진짜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약간 안도가 좀 오는데. 네. 첫 번째, 우리는 이 촌각을 다투진 않잖아요. 아까 그것도 처음에 생각했죠. 진짜 최신의 뉴스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리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가정. 그 시간 내에 판단하려면은 인력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왜냐면 시간 나중에 지난 것도 우리가 틀린 게 나온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 있게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크로스 체크를 꽤 많이 한다고 전 자부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지금 안 되는. 저 얘기 들으면서 겁나 죽겠어요. 저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런 장점은 있다. 저는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분들이 왜 갑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막 유전자가 똑같은데 뭐 어떻게 해. 이건 종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팟캐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월 4일에 한겨레 21에서 처음 나왔던 기사에 그 시리얼 기사예요. 이렇게 여러 개 시리즈 기사인데 제목은 패널 이종편 저종편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라는 제목이고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보다 제작비가 훨씬 저렴하면서 어떤 연예인 출연시키면 뭐 회당 뭐 1, 20만 원 주겠습니까? 제작비가 그 월등히 저렴하면서도 충성 시청자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사가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배 콘텐츠가 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가장 잘 팔리는. 사실 저도 오늘같이 이렇게 원고가 안 나오는 날에는 유혹이 생깁니다. 일단 아무 일이나 대충 깔까? 진짜 그런 그 유혹을 안 느껴본 사람은 저에게 돌을 던지세요. 오케이. 예. 주변에 돌도 없거니와.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준비한 내 내용이 누구 까는 내용인데.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물뚱님이 유혹을 못 이기고 읽어보고 와서 나를 조준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물뚱님 하고 할 걸. 저의 경우로 보면은 오늘도 어디선가에선 새로운 환빠글이 올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그러니까 그걸 까면 돼요. 사실 오늘처럼 안 나오는 날에는. 저희가 근데 그럼 만들기 쉬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정말 쉽고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그 종편들이 찾아가고 있다. 저는 그냥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돈은 엄청 많이 들였지만 장사가 안 되는 미디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르노를 파는 것뿐이죠. 이용도 막 배꼽고 이러면은 막 환파 펀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겠네. 환금 펀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 문장이죠. 아무리 개판을 쳐도 승인 취소가 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니까 갈 때까지 간다. 외부에서 실질적 규제를 하지 않는 한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 표현도 우연찮게 제가 준비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래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 외부에서 시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봤던 이런 표현. 자신의 치부를
이게 부끄러워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봤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정도도 아니고 승질내는 것도 아니고 꺼내놓고 흔드는. 그렇죠. 예, 치부를 꺼내놓고 흔드는. 보라고 강요하면서 흔드는. 그렇죠. 예, 그거죠. 예, 그 상황이다. 딱 그거죠. 갈 때까지 갔다는 건.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역진 불가능한 진화거든요. 왜죠? 그렇게 막 천박한 말을 쏟아내고 막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다가 다시 품위를 찾기 위해서 다시 역으로 진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JTBC는 했잖아요. 그만큼 JTBC는 성과를 얻을 자신이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네. 돈 때문이다도 이게 쉬운 적용이 됩니다. 그럼요. 네. 다른 데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근데 읍시 사는 놈들이 갑자기 막 그럼요. 열심히 교양을 배우고 취재처럼 열심히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아마 개갈굼을 당할 것이다. 당장 기자도 부족할 텐데. 네.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잠깐 써가지고 한 거 이렇게 그냥 나와서 읽기만 하는 10분만, 이런 프로그램이 쉽다. 10분만 써가지고 시청률이 막 쭉쭉 나오면 그럼 포르노라니까. 딱 포르노죠 뭐. 그게. 뭐 XSFM에서 예능 프로 안 만드는 건 부를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돈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이번 주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예능이구나. 사람이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쥐어짜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 그 이용 상임수석이 우리를 막 돌아가면서 막 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게 자괴감이죠, 이게. 근데 이 소재는 진짜 누군가에게 법적으로든 뭐 도덕적으로든 견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미디어랍시고 나와서 나불나불 되는 놈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니까. 천박한 표현 막 쓰고. 예, 다 해당되는 거니까. 네. 이게 종평 까는 내용이 아니네요. 섬뜩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기사를 스크랩해놓고 이렇게 벽에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벽에 붙여놓고 반면교사로 담아. 네, 그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를 경계하며. 네. 네. 저희가 스스로를 경계하는 데는 또 누가 도움을 주느냐? 광고주죠. 잠시 쉬었다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그것은 알기 싫다. 2015년 3월 셋째 주의 민주평톡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용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꺼내놓고 흔드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매체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종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고 요 정도가 그나마 적당한 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두 번째 민주평톡의 키워드는 남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정페이를 주는 사람의 열정. 하다 보니, 네. 진짜 남근이요? 네. 보시죠. 그걸 보여준다고? 보려면 지금. 저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여줬어요. 패션 N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fashionn.com입니다. 패션과 관련된 미디어예요. 쇼핑몰이 아니고? 네. 예. 이곳에 이제 기사도 올라오고 칼럼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유재부 패션 평론가라는 분이 2015년 1월 26일에 칼럼을 쓰셨어요. 이분은 물론 뭐 약간은 이상한 게 이 패션엔에서는 다른 기사들이 나오면 기사가 나오고 유재부 기자라고 해서 기자로도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동일 인물이 맞다면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의 대변인이시기도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이런 건가? 모르겠네. 이분은 그리고 그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라는 곳은 110회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 이상봉 센세가 회장으로 있는 그곳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유재부 대변인 겸 여기서는 패션 평론가라고 나오는 이분의 칼럼의 제목은 릭 오웬스의 남근 노출 패션쇼와 열정페이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릭 오웬스는 신발 좋아하는 저 같은 쟁이들한테도 모를 이름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디자인한 특별한 모델들이 좀 감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고요. 되게 비싼 디자이너입니다. 크게 성공하신 디자이너입니다. 아, 그 유명하신 분이군요. 제가 몰라가지고. 2015년에 파리의 남성복 컬렉션 런웨이에서 가을 겨울 FW에서 남성의 그 성기 부분에 동그란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은 원피스급으로 긴 옷인데 남근이 보일 정도의 길이로 커팅이 되어 있는, 그리고 디자이너가 의도를 하신 것인지 성기는 보이는 옷이 나왔어요. 도드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면 도드라지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아까 저 윤곽이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 나의 망막과 그의 성기 사이에 그 직물이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아, 이런. 그리고 다른 직물은 그 옷 쪽에 이제 구멍을 뚫은 데에 그 시보리 처리가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옷을 등장을 시켜서 당연히 관객들도 많이 놀랐고. 저는 그 모델이 가장 놀랐을 것 같은데요. 모델 처음에 놀라셨겠죠. 근데 걸을 때는 멀쩡한 표정으로 걸으셔야 될 거 아니야, 모델분들도. 뭐 직업 정신이죠. 네. 그 다음 날에 당사자인 디자이너 릭 오웬스 선생도 해명을 하셨다고 하고. 실험적이긴 하다. 예, 그것과 관련된 유재부 패션 평론가분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등의 중요 외신들은 미국 패션 디자이너 릭 오웬스가 지난 22일에 열린 2015년 가을 겨울 파리 남성복 컬렉션에서 선보인 캣워크에서 모델들의 남근이 노출된 파격적인 패션쇼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참고로 모델은 남성복이니까 다 남성이셨겠죠? 릭 오웬스의 캣워크에는 남성이니까 남근이 노출되지 않았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원피스 스타일의 의상에 성기 부분에 주먹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는 의상이 포함됐다. 패션쇼 중반 이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워킹을 하는 도중에 언뜻 노출이 되자 관객석이 술렁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패션쇼에서 여성이 가슴을 노출한 의상을 선보이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남성의 성기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디언지는 여성 패션쇼에서 가슴이나 하의가 없는 모습에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을 런웨이 첫 줄 패션 에디터들도 깜짝 놀랐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논란의 의상을 입었던 모델들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한다. 당시 관객들도 이것을 단순히 바보 같은 충격 전술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릭 오웬스의 해명에 의하면 그 안에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릭 오웬스의 말입니다. 네.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지금의 패션 세계다. 아울러 패션쇼를 통해 독립적인 존재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지금 거대 패션 자본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제 패션은 거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릭 오웬스가 메이저 패션 하우스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링 그룹이나 LVMH 그룹과 같은 럭셔리 그룹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현대 여성들이 럭셔리 제품을 통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명품병을 우회적으로 비판해왔다. 릭 오웬스가 이번에 선보인 순간도 우리가 캣워크에 등장한 여성 누드에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도전하는 전술이었겠지만 이 남자 디자이너의 경우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소란과 파문을 일으켰다. 아직 때가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표시한 릭 오웬스는 이어서 노출은 가장 심플하고 원초적인 몸짓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심플하고 귀여운 의미 있는 작은 몸짓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뭔 소리지? 디자이너가 했던 얘기를 언론이나 기사를 번역한 사람이나 제대로 해석을 한 게 맞다면 네. 무언가 저항의 의미였을 것이고 뭐 영화사를 보더라도 최초의 포르노로 기록되는 그 영화는 상당히 기념적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방법론에도 영향력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해주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종편이나 팟캐스트가 하고 있는 평상시에 늘 꺼내서 흔드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꺼내 흔드는데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아, 네네. 네. 실제로 꺼내 흔들지도 않으십니다. 릭 오웬스가 패션업계의 규범에 도전한 것은 실제로 저희는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뭘요? 그 성기를요. 모르죠. 또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거북하시면은 꺼내고 흔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아,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 봄, 여름 여성복 패션쇼에서 그는 패션 전문 모델 대신에 탭댄스 추는 스태퍼들을 무대에 등장시켜 주목을 받았다.
그 패션쇼 안에는 유머가 있었으며 또한 소녀들이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귀엽게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귀여움을 잊어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매우 시크했다. 라고 디자이너가 지난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상식과 쇼킹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다. 릭 오웬스의 남성 성기 노출은 트렌드 의미보다 기존의 질서를 깨고 독립적 존재가 되고 싶다는 디자이너의 내적 갈등의 표출인지도 모르겠다. 패션은 늘 진보적인 길을 걸어왔다. 20년대 30년대에 팬츠를 입은 여성들은 레스토랑으로부터 입장 거부를 당했고 바지요. 60년대 미니스커트는 프리섹스와 성문란의 원흉이라는 이유로 산부인과들까지 나서서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 그때를 아십니까 수준의 전설이 되었다. 그죠. 저도 지금 쪼 음악 중심을 어쩌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옛날 사람인 거죠 이미. 네. 패션쇼는 단지 유행을 보여주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디자이너의 에스프리와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그래서 가끔 상실을 거스르는 독특함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한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캐링이나 LVMH와 같은 럭셔리 재벌 그룹들이 브랜드 사냥에 나서면서 어느새 브랜드들은 창의력을 잊어버린 재벌 군단으로 변질되어 커머셜 미학만 추구하고 있다. 어쩌면 이번 패션쇼 논란은 이러한 회기라에 대한 릭 오웬스의 경고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건 뭐 그냥 패션에 대해서 교양을 쌓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좋을 칼럼인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그 좋은데요? 심지어 이런 해석도 붙이고 계세요. 성기를 노출하는 패션은 아직도 아프리카 일부 부족들에게서는 현실이다. 단지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할 필요도 없죠. 어떤 곳에 간 문화일 수 있죠. 우리가 그 장면이 불편한 것은 성기 노출이 현대 문명의 금기라는 교육과 선입견 때문이다. 그러나 패션쇼는 도덕교과서도 품평회도 아닌 디자이너들의 창작 발전소다. 그들의 창의력과 기발함을 더 보고 싶다면 보다 열린 마음으로 패션쇼를 보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할 듯하다. 바로 그 다음 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법같이 글이 변합니다. 요즘 우리 패션 디자이너들도 힘들다. 에이? 백화점의 수입 럭셔리 브랜드와 스트리트 수입 SPA 브랜드의 양극화 전쟁 속에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나마 입점해서 편집 매장과 백화점에 수료를 내고 45% 정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겨우 55%다. 이 55%를 가지고 원단도 사고 부자재도 사고 샘플과 제품도 만들고 룩북도 만들고 직원 월급도 주고 월세도 내고 세금도 낸다. 궁핍한 한국적 디자이너들의 일상 때문에 급여를 제대로 못 주는 일부 젊은 디자이너들도 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보상도 해야 한다. 하지만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보고 일부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열정 페인이 청년 착취니 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변하는구나. 설명도 필요 없어. 너무 재밌게 변해요 글이. 야, 진짜 설명도 필요 없다. 보시죠.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검증 없이 인터넷 매체와 타블로이드형 종편, SNS가 실어나르는 확인되지 않은, 즉 마사오가 실어나른 확인되지 않은 묻지마 복면 정보. 저는 복부 정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일방적인 착취 시나리오를 만들어 마녀 사냥가를 합창했다. 그렇죠. 마사오가 나쁜 사람이구만. 마사오가 마녀 사냥가를 부르자 UMC와 이용이 합창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열정 페이를 말하기 전에 과연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인턴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에 대한 자문은 없었다. 무슨? 자, 제가 본 결론을, 제가 본 이 글의 움직임을 미리 말씀드리죠. 네. 디자이너의 업무는 신성하며 진보적이고 창의적이어야만 한다. 아니 그리고 그럴 수 있죠. 예. 디자이너들이 그 부여받은 신성함을 열정과 창의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성 디자이너라는 사람들 말고는 없으며 어떻게든 그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정의를 꼬아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주제의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본 주제는 그래요. 네, 그러네요. 나머지를 보시죠. 성공 스토리보다는 절망 스토리가 도배되는 상황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패션 청년들의 좌절은 기포만 같다. 이분이 말하는 좌절이 기포만 같다는 거는요. 그 디자이너들의 좌절이죠. 일 시키는 분들, 방금 대학 졸업한 디자이너 분들의 페이를 30만 원만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80만 원을 주려니까 좌절이 기포만 같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있던 열정도 눈물이 되어 사라졌다. 그렇죠.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월급 주느라 창의성이. 그렇죠. 결국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성적인 성찰과 토론도 필요했지만 객관성을 상실한 인터넷 매체와 종편 미디어 및 마사오의 묻지마식 경쟁적인
폭로 레이싱은 성과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 야, 이거 즉 자신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야, 이거 마사오 안 되겠구만. 패션 디자이너라는 커리어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실무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발로 뛰어야 하는 예열의 시간이 필요한 소위 3D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춘들이 패션 디자이너를 원하는 이유는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이고 성공 뒤의 보상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돌 스타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연습생 기간을 거쳐 세계적인 케이팝 스타가 된 것과 같은 이치다. 이제는 다른 업계까지 끌어들여서 열정 페이를 주라고. 월급 잘 안 주는 우리는 모두 친구 이런 거잖아. 쟤도 내 친구인데 왜 우리만 까? 누구는 말한다. 능력 안 되면 직원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직원을 안 쓰면 대학을 졸업하는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럼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타학과 학생들과 경쟁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협박입니다. 나날이 아웃소싱이 늘어가는 현 패션계 상황에서 디자이너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대한민국 패션 교육 실정을 그대로 둔 채 열정 페이와 실습생, 인턴 문제점만을 부각하는 것은 본질을 무시한 채 탁상 공론만 하는 꼴이다. 라면서 실제로 많은 예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 서비스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공급해야 하는 이들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강사하고 교수하는 사람들도 저 디자이너들 중에 일부예요. 내가 래퍼라 알아요. 제 또래 친구들 주 수입원이에요. 그게 공급이 생긴 뒤에 수요가 들어가요. 수요는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창출된 그 수요로 인해서 생긴 디자인을 배운 대학생 졸업생들의 유일한 위탁기관, 무슨 아이가 안 컸다고 보죠. 그 24살의 학생들이 아이가 안 컸다고 보죠. 유일한 위탁기관은 자신들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방금 나온 말은. 패션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뭔 소리야? 아니,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을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몸으로 때우는 편의점이나 레스토랑, 주유소 알바와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인턴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야, 라는 얼마 전에 경남도의 모 공무원이 무슨 학생들 얘기하면서 신분 상승 이런 패드립을 쳤죠. 그때와 비슷한 직업의 귀천까지 설정하려 드는 이쯤 되면 천박함입니다. 네. 진짜 종편같이 어휘 안 쓰려고 하니까 진짜 쉽지 않구나.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천박함 정도로 얘기해두죠. 천박하면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제.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알바는 꿈이 없지만 패션 스튜디오 인턴은 꿈이 있다는 점이다. 자, 알바에 꿈이 없어? 이거는 천박함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를 일단 인간으로 보지 않는 정도는 돼요. 꿈도 없는 놈들 꿈을 줬는데 월급을 또 주라고? 이 정도 발상이면은 천박함 수준이 아니고 범죄적 발상이에요. 루머가 아닌 팩트의 탁상 공론이 아닌 본질에 더 귀를 기울이고 판단할 줄 아는 현명한 시각이 필요할 때다. 얼마 전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때린 유치원 선생님을 빨리 구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사후 약방문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자기와 관련된 지금 쓰려고 하는 주제 그리고 보호해주거나 두둔해주고자 하는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닌 이상 나머지 가치관은 올바른 분이에요. 섬뜩합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모든 것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나와 관계만 되면은 개판이 돼버리네요. 지금 이 글로만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젊은 여자 연예인들을 상납받아가지고 성폭행한, 강간한 실제로 합의 없으니 강간으로 보는 게 좋죠. 언론사 오너들을 두둔해 줄 때도 이런 글은 매우 잘 쓰일 것 같아요. 네,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예. 네. 하여간 내가 지금 평상시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라는 주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거라면 말이죠. 이 평론가분이. 그러네요. 다시 리고 오웬수로 돌아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너무 멀리 간 게 아니었나 했는데. 리고 오웬스의 패션쇼가 끝난 후 남성 성기 노출에 대해 여론은 세계 각국 남녀노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두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같은 토크 콘서트를 두고 한쪽은 통일 콘서트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종북 콘서트라고 주장한다. 둘의 의견을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각각 북한과 남한의 입장을 대입하면 결국 하나의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본질은 통일인데 현상은 분열과 대립이다. 릭 오웬스 패션쇼 성기 문제나 최근의 토크 콘서트나 열정페이 논란 또한 서로 간 입장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너는 틀리다가 아닌 나와 다르다라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가까운 듯 아주 먼 이웃이다. 월급을 안 주는 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어쨌든 릭 오웬스의 패션쇼 파문을 조금 옹호했다고 해서 올 3월 서울 패션위크에서 남근 노출을 선보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패션쇼 위에서의 성기 노출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다수가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동방예의지국 유교국가다. 아따, 뭔 소리야. 문장, 아따. 야,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는 국어원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 일부 옹호하겠지만 마녀 사냥식으로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결국 마지막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기를 노출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예요. 뭔 소리지? 문학적으로 빗대고 싶은 거죠. 소자본이나마 들고 있는 사람들의 알량한 성기 노출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패션 무대에서만큼은 보여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딱하다. 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아주 잘 짜여진 글쓰기일 것이다. 2015년의 화두로 소통과 배려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 한 해가 되길 고대해본다. 웃은 거 가지고 고소하진 않으시겠죠, 설마. 웃긴데 어떡해. 명문이다, 진짜. 마음을 울린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틀리다와 다르다를 잘못 쓴다고 지적을 여러 차례 받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실제로 틀리게 쓰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웬만하면 편집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하느라 지금 글 쓸 때는 제가 그걸 의식적으로 고치는데 말버릇 때문에 틀리다라는 다르다라고 써야 할 부분에 틀리다라는 어휘를 쓰는 경우가 아직 있나 봅니다. 네. 고치려고 남 얘기하듯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계속 주제와 무관하게 반성하고 선생님, 아까 글 중에 나왔잖아요. 틀리다 다르다 얘기가. 제가 진짜 평소와 다르게 물뚱님 칭찬 한번 해볼까요? 글 쓰는 분들이요. 말 잘하는 사람, 말을 말처럼 하는 사람 찾기 진짜 건초더미 속의 바늘입니다. 그들을 다 태우지 않는 이상 안 나와요. 진짜요. 됐고 두 번째 얘기하죠. 네. 첫 번째 얘기는 그거 틀리다 다르다 문제였고 두 번째 제 의견은 저 글에서 틀리다 다르다 얘기 말고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평가할 가치가 없어요. 이 글이 한때는 아마 되게 그러니까 패션 업계는 꿈을 주고 그리고 월급을 주지 않는 풍습이 있을 뿐이야. 아니야, 세상에 무슨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남근을 내놓고 막 흔들었어. 지난 30년간. 근데 왜 이제 와서 남근 보고 놀란 척해?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데리고 있는 너희와 다른 거야. 직원도 월급을 안 주는 걸 다르다고 주장하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가르쳤던 대학교를 나온 저 학생들을 맡아서 키울 의무가 있는 거라고 듣고 있고 그게 풍습인 것 같거든. 이거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워야겠다. 문화 상대주의. 패션 업계는 월급을 주지 않는 게 풍습이다. 네. 아니 이 글 때문에 지금 열받아가지고 감기가 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진짜 화나는 글이네요. 이게 1월 말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저희 이제 110회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한참 언론에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해야지 하다가 오늘 그냥 휴대폰을 뒤지다가 갑자기 떠가지고 그냥 갑자기 보여가지고 눈에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은 이거예요.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대화가 절대 안 통하거나 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모든 분야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 네. 예. 자기만 특수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독특하다. 왜 자기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언젠가부터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듣기 싫어하는 어휘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새롭게 지난 몇 년 사이에 듣기 싫어하는 어휘에 처한 것, 이렇게 더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렇지. 그럼 그걸 어떻게든 단순 도식화 시키려고 수백 년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노력도 안 하고 있으므로 내 성기나 보게나 이런 소리라고 저는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내 일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그 비리를 접하는 어르신들의 자세잖아요. 야 임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네. 근데 실제로 성기를 봐라. 실제로 많은 경우에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는 아니야. 네.
하여간 들고 흔들고 다니는 나쁜 놈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위법을 옹호하는 글이었네요. 예. 실제로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블랙홀에 관련된 중력작 이론 같은 거죠. 예. 그런 건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제외하면 말이죠. 그래 보이네요. 예, 그건 뭐 간단하지 않죠. 근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라고 말할 상황도 없어요. 어차피 다들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 그 이제 다 포기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 사무실 지금 위쪽에 공사하느라 일하다 보니 심심해서 사온 넛츠를 좀 먹다가 마카다미아 있죠 여기.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이번 주 민주 평톡의 마지막 키워드는 뭐지요? 스스로 자평하기에 가장 정상적인 내용이 아닐까. 진짜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우리가 평소에 하던? 예. 평소에 하던. 식상한. 근데 지금 생각은 또 꺼내서 흔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비교적 뉴스 포르노에 가까운 주제입니다. 근거 없이 막 까야 되는 것 같고. 제목은 삼성이 하면 다르다. 김치 먹고 힘낸다 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요. 김치 먹고 힘난다. 삼성이 하면 다르다. 세 번째 키워드. 소화기적 권력 욕구. 최근에 기사 하나 올랐습니다. 3월 14일자 경향신문. 이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3월 14일 경향신문. 아직 며칠 안 지났는데 뭔가 이 문제가 커졌나 보네요. 예. 기사 제목은 단독. 이 단독이란 말도 요즘에 인플라가 생겨서 아무나 막 이상한 언론들이 막 붙이기도 하는데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제목을 달고 자기네들 다 단독이라고 쓰는 기사도 있어요. 한국 단독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건 진짜 단독이고 특종이었어요. 제목은 집에 불 켜졌다. 이건 이중 따옴표하고 겹다운표를 하고 점점점. 삼성 쉼표하고 노조 민원인 실시간 사찰.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거죠. 사회 일반적으로는 삼성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사찰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렇죠. 거의 상식에 가까운 거의 모든 일이었습니다. 대기업이. 다른 데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국정원이 댓글을 다는 것만큼이나 명확한 사실이죠. 예, 그렇게 보죠. 첫 문장이 또 따옴표하고 가로 열고 대상자의 가로 닫고 불이 아직 안 켜져 있음. 이라는 카톡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첩보원들이 주고받는, 근데 그걸 카톡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지난 정권 이후에 이렇게 다 밝혀진. 이 사람들은 하나 봐요. 13일 오전 6시 13분, 오전 6시 13분입니다. 새벽. 삼성물산 고객 만족팀, CS죠. 최모 대리가 27명이 모인 직원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거기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불이 안 켜져 있음. 그와 직원 2명은 서울 기름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강모 씨, 가로 열고 62세라는 뜻이죠. 집 근처에 있었다. 또 다른 CS팀 3명은 양재 시민의 숲 역에 배치됐다고 보고됐다. 강 씨는 2010년 이 집을 산 뒤 주차장 소음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하는 처지라며 삼성물산에 5년째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CS팀 27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리면서 정보를 공유해가며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 강모 씨를 감시하는 건데 그 강모 씨라는 사람은 삼성물산에 5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6시 46분. 이상한 게 직원도 아니야? 뭐가요? 직원도 아닌 사람의. 자기 직원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제가 진짜 이상한 놈인 게 직원한테 그러면 직원한테 그러면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직원들한테 그러면. 심지어 자기 회사에 항의를 5년째 하고 있는 사람 민간인을 감시 사찰하고 있는 거야. 스토킹을 하고 다녔어. 미행을 하고 새벽부터 막 가서 그 아파트 앞에서 지켜보고. 민원 내용이 뭐였길래 그러지? 저 주차장 소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직후 6시 46분에 이제 불이 안 켜져 있다는 걸 서로 공유를 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강씨 집 불이 켜졌다는 글이 떴다. 불이 켜졌어. 딱.
첫 발견자는 강 씨 착용 의복 등을 공유 바란다. 에? 그러니까 한 명이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이돌 팬클럽도 이 정도는 안 할 건데. 7시 44분에 또 그 공유가 올라옵니다. 하얀 점퍼, 검은 바지, 흰 운동화 차림이다. 그 강 씨의 복장 상태까지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왜냐 미행을 해야 되니까 옷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유해서 뭐 하지? 그리고 이제 그 기름역으로 걸어가는 강 씨 사진이 또 올라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는 거죠. 거리는 어느 정도에서 찍어요? 모르죠, 그건. 예. 오전 8시 40분쯤 양재동 AT센터 도착 예상.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양재동 AT센터로 무슨 일이 있는지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선 또 유모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AT센터까지 강 씨와 동행을 합니다. 강 씨를 만나서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유모 과장은. 상사로 보이는 조모 씨는 따옴표하고 R&R 끝난 분들 복귀 바란다. R&R? 예. R&R 여기 괄호에 그 약자 나오는데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나옵니다. 역할과 책임. 역할과 책임이라는 뜻이죠.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다녀온 것까지 보고가 되고. 그 8시 47분쯤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AT센터에 이 사람이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뭐 했는지 모를 경우 많잖아요, 우리나라 요새. VIP의 행적을 계속 보고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강 씨는 그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양재동에 간 겁니다. 또 그냥 삼성물산 주주구나. 예. 그냥 민간인은 아니고 주주인데 주주 중에서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시는 분이셨구만. 아마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줄을 샀을지도 모르죠. 예.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막 항의하려고. 예. 이쪽 삼성물산 쪽에서는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홍모 부장은 주총장에서 강 씨 바로 옆 통로 측에 앉아 강 씨가 앞자리로 이동하는 등 돌발 행동에 대응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 극장 같은 데 앉아서 회의장에 앉아서 하니까 그 의자들이 길게 배열돼 있으니까 딱 앉으면 그 입구 쪽에 사람들이 딱 앉는 겁니다. 뛰쳐나갈까봐. 앞으로 못 뛰어나가게. 야,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삼성이지 진짜 이거는 그냥 북한 얘기 같아요. 강 씨는 결국 주총에서 소음 문제를 그냥 제기하고 오전 9시 30분에 현장을 떠났다. 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자 박모 전무가 전무가 수고들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전무가? 그 주주 한 분을 인권 침해를 하는 일이 전무가 진두지휘해야 할 정도의 업무군요, 삼성그룹은. 실제로 그게 명확한 증거가 노출된 거죠. 네. 카톡 그 캡처가 다 떠버렸으니까. 아니, 전무면. 무슨 생각인 거지? 군대식으로 얘기해보자. 밑에 몇 명인데. 지금 뭐 과장, 주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네. 전무가 움직인 거예요, 전무가. 그러면 양재 시민의술 역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과장, 차장 이런 사람들이. 과장, 차장 이런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의자 옆에서 막고 있고, 막, 저 사람 하얀 옷 입었어, 사진 찍고 막.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대화를 나눈. 가게 들어서 뭘 사네? 뭐 이런 거. 네. 그 사단 사령부에서 그 국방일보 받아오는 걸 지금 중령 정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장이 시키고 오늘 국방일보 왜 없어? 이러면서 중령이 막 뛰어가 갖고 오고 일명 광고에 누가 나오는지 궁금해 죽겠단 말이야. 네. 자 이제 대상이 또 바뀝니다. 네. 이 팀이 그 강모 씨 한 명을 해서 27명이 다 움직인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도 감시를 합니다. 같은 카톡방엔 오전 7시 48분 윤종균 삼성 테크윈 지회장 등 노조 간부 8명이 테크윈 주총 장소인 성남 상공회의소에 도착해 피켓 시위 준비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건 노조 결이니까.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테크윈을 삼성에서 한화로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의 실명이 막 줄줄 올라오고 그다음에 노조 최모감사회 일명이 위임장 소지 후 삼성전자 주총장에 들어선다라는 글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노조원들의 활동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여기까지가 삼성 계열사 주총이 일제히 열린 이날 사측이 소음 피해 민원인과 테크윈 노조원을 사찰한 정황이다. 그 중에 일부가 카톡에 뜬 게 나오는 바람에 이 사실이 사회 전반에 알려진 거죠. 경향신문이 최초로 보도를 해버렸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다 크로스 체크해서 관련자한테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테크윈 지회 쪽, 노조 쪽에다 물어봤더니 그간 미행받는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증이 없었다. 맞아요. 미행받는 건 느낌이 나요. 분명히 튀어납니다, 이게. 예. 그래요? 미행 안 당해봐가지고. 나요. 그러면서 그 노조 쪽에선 노조 움직임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그리고 미행받는다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지 말로?
이게 감 좋은 사람들은 차가 따라오는 것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난 그것까지 모르거든. 나 차 따라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걸어다닐 때 누가 따라오면 느껴져요. 사람 따라오는 건 딱 알아요. 알고 보니까 나 맨날 미행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전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용은 전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뇌파를 교란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물산 측에도 확인을 했죠. 경향신문이. 오, 삼성이다. 삼성 얘기하니까. 여보세요. 지금 녹음 중이라서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예. LG폰 쓴다고 삼성에서 전화했다. 네. 미행당하는 물뚱님이 계속해 주겠습니다. 삼성물산 측에다 확인을 했더니 네. 임직원이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여기도 임직원들이 무엇보다 당사자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킨 대로 했던 죄로 또 누군가가 날아가겠군요. 이게 나오니까 이제 모든 언론에서 다 받아쓰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막 시킨 대로였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에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뿌듯해한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토구했던 그 과오를 범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전무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걸 가능성도 매우 높긴 그렇지. 우리 웬만하면 추정은 하지 말죠. 그런가? 동네 아저씨 스토킹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추정은. 예. 뭐 사설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 뜻밖의 조선일보까지 사설로 이 사건을 비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뜻밖이다 진짜. 삼성테크인 노조원 사찰 논란 이런 기사가 쫙 퍼지고 경향도 이제 2타 3타 계속 기사를 내고 네. 한겨레도 막 내고 최종적으로 삼성물산의 대응은 자릅니다. 누굴요? 아까 나온 박모 전무를 보직해임을 시켜버립니다. 해임은 아니네요. 보직해임. 자른 거 아니고 너 잠시 쉬어. 더 좋은 데로 가시겠네.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네. 가셨으면 좋겠네. 예. 그러지 마. 예. 이종편아. 이종편입니다. 이성국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홍선하니까 삼성이 민간인을 사찰하다가 들켜서 온갖 언론에 다 실리고 결국 담당 전무가 보직해임 당하는 상황까지 밀려갔는데 경향신문이 특정한 건에서 삼성의 전무가 날린 거죠. 아직 그 전무는 집에까지 가신 상태는 아니고 회사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상태겠죠. 네, 그죠. 저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재미있게 각 신문사의 사설의 말투를 좀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오, 좋죠. 조선, 한겨레, 경향. 네. 그런데 뜻밖의 다들 똑같이 얌전해. 아, 진짜? 예. 조선일보의 그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말투가 굉장히 공손합니다. 회사와 마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감시 미행하는 체질을 바꾸지 않는 기업은 체질? 예.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기업 체질이 그런 거구나. 그죠. 저는 그래서 무책임한 거죠, 이게. 이거 법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게 황당한 거지. 한겨레를 봤더니 한겨레는 좀 이건 심하게 비판을 했겠지 기대하고 한겨레를 또 봤어요. 한겨레 사설의 마지막 구절은 대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조직적인 미행 사찰을 하는 모습은 삼성이 내세운 도전과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게 끝이에요. 도전과 변화. 삼성 니들 잘한다며 왜 잘 안 하냐. 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과. 저도 생각은 드는 게. 민주주의의 변화. 메이저 언론들 삼성 없어지면 다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이 정도면 용기 냈다. 그 와중에 그나마 경향이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네. 삼성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기업 문화를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상화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이네요. 제일 센 표현을 한 거죠. 그 외부의 표현이라는 게 무슨 저 삼성가의 먼 친척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놈을 시키느라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돈 집안을 불러온다거나. 예. 예. 저는 또 이런 그 나름대로 강한 논지의 사설을 봐도 이게 곱게 들리지가 않는 게 이게 진짜 비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입금 늦어졌다고 투정을 부리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서도 그건 당연히 돈 달라는 얘기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아까 첫 번에 나왔던 민주평통 시간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용이 물등이 먼저 했어야 돼. 이용이 처음부터 자기가 비판한 모든 걸 계속해서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잊으실까봐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성국이다 하고 있는데 하여간 사설을 무지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어떤 그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거고, 네. 범법행위예요. 네. 범죄라고, 범죄. 아, 이걸 무슨, 이렇게. 예. 자식을 그렇게 나무라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거.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계속 버릇없이 군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감자탕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니게 한다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아니, 삼성이 지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처벌을 촉구하는 문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삼성 측에서 뭐 전무 보직 해임시키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네. 피해자들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되고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가지고 사법처벌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종편 스타일로 하나 더 만들까? 채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입이 간지러워서 못 하겠어. 말을 못하게 하니까. 못 찾겠어요, 이거. 이게 그 알실이 원래 하려던 패턴으로만 최종적인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미디어 브리핑이니까. 네. 거대 미디어들은 지금 단순한 고민 수십 년째 자신들이 걸려든 트랩이 있어요. 쥐덫이 있어요. 지금 용감하게 사실을 말하고 직원 한 10명 잘릴까? 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누구는 지금 둘째도 낳는다던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가, 결국 저는 또 의견가니까 의견을 좀 달기로 했습니다. 네. 의견가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의견을 달아보세요. 의견도 못 달겠어. 전문성 없이 백화점식으로. 막말 퍼레이드. 뭐 막말 페스티벌? 그래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의견을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막말 카니발. 기업이건 개인이건 국가건 상관없이 예. 저한테 떠오른 생각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네. 어떤 행동까지 허용되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최선 강박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것을 매우 멋진 일이라고 보고 배웁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나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몇 안 되죠. 예. 그게 특권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뿐이지. 네, 수많은 미디어나 뭐 어떤 그 창작물들에서 그런 모습을 굉장히 멋지게 그려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건 한 100년 뒤에 후세들이 이제 옛날 선조들은 이랬다는 소리를 하면서 비웃을 것 같아요. 비웃음 당할 겁니다. 예. 열심히만 살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속담,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뭐 물론 이제 원래도 비슷한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가요? 저는 실제로 반대였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놀면서 해도 돼.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속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알기가 힘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서울 때 되면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서둘러 가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뭐로 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옆으로. 옆으로 가도? 예. 결국 이런 사고방식이 성과 지상주의가 되는 거죠. 무엇을 해도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증이 들게 되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게 어쨌든 간에 서울로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면 섬뜩하죠. 수도권주의로.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은 발을 붙이기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다. 네. 이런 말들은 게으른 자의 변명에 불과하고 패자의 정신승리라고 비난당해야 되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런 지적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상황일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삼성이 사찰을 하다가 걸렸으니까 사과를 하고 담당자를 보직해임하고 하겠죠. 하지만 삼성이 그런 행위를 그만둘까요? 아니죠. 이것도 추정인데 저는 삼성이 이런 일로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군 모르겠습니다. 예. 지속될 겁니다. 왜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목표한 바를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죠. 자랑으로 생각하죠. 꾸준히 민원 내가서 회사를 귀찮게 구는 그 사람이 그 주총장에서 난동 못 부리게 미리 감시하고 출구 쪽 의자를 막고 이런 거 삼성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총수님이 보고 계셔. 노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왜 노조를 못 만들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삼성 내에서. 단지
이병철의 유운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우리 이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조원한테 몽땅 미행을 붙이건 그 사람이 누굴 만나는지 다 사진을 찍건 녹음 도청을 하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그 삼성의 그런 행동을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히려 삼성이 이룩한 성과, 그 막대한 돈의 탑, 그런 것들을 이유로 삼성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숭배를 합니다. 삼성매는 다르다. 삼성이 역시 일을 제일 잘한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때 삼성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했다. 그럼 우선순위로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삼성 출신이라고 하니까 일하더니 일을 잘하는구만. 역시 삼성에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뜻의 일은 하청업체가 다 해줬는데. 삼성에서 앉아가지고 하청업체를 시키기만 했는데 이 말뜻이 바로 그 뜻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거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논리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려야죠. 불법은 하면 안 되죠.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되고. 이런 삼성의 전통이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또 그 사업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왜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아주 예전에 있었던 그 일화 사건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 사업 실패인가요? 아니, 저는 안 나와요. 네, 그 이전에 실패하셨을 겁니다. 아니요, 이후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난 예의상 알고 싶지 않다고. 2004년 자꾸 물어보지 마. 2004년 이후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기억이 생생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막말왕. 2004년 백화점식 막말. 그렇죠. 7월에 한겨레 기사를 또 인용을 합니다. 네. 경쟁업체 성능시험 방해 삼성 SDS 직원 둘 구속 기소. 이게 뭐 내용이 쪼르륵 나오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저거였어요. 그렇죠.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추진할 때 하이패스 도입하려고 추진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이제 이 시스템을 그 ETCS라고 부르는데 이제 고속도로 톨비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죠. 네. 차가 그냥 붕하고 지나갈 때 체크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그 하이패스가 똑같은 거예요. 하이패스가 이때부터 도입이 준비가 됐는데 당시 그 하이패스에 적용되는 RF 기술이죠. 무선 기술. 게이트가 이렇게 둥그렇게 서 있고 차에 조그만 OBU라고 장비를 하나 달고 그게 차가 싹 지나게 되면 차 번호라든가 뭐 결제 정보가 다 오가면서 자동 징수가 되는 그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 회사 뭐 그냥 일반 기술 회사인데 뭐 이름까지 맡길 건 없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 한국인 2세였습니다.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이패스 시스템에 필요한 그 칩을 납품하려고 도로공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그 칩만 갖고 있으니까 어떤 그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SI가 필요하죠. 그 SI 상대로 삼성을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삼성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도로공사에 이걸 납품하자. 삼성에서 하는 얘기가 기술을 통째로 넘겨라. 잘하는 짓이죠, 이거. 대기업들이 잘하는 짓이죠. 그리고 기술료라든가 특허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술 이전료로 일시불로 얼마 먹고 떨어져라. 제품을 납품하지 말고 기술을 납품해라.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 이건 우리 칩 다 완성됐고 모토로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이 시장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골고루 있다. 여기 알바를 하고 싶다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사장이 나한테 청혼을 해. 내 10번째 남편이 되어다오. 이런 식으로. 그런 수준이네요. 너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것만도 아닌 거죠? 하여간 문화 충격이란 점에서는 이렇게. 쇼킹한 거죠. 난 당신들하고 계약을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점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제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시의 담당자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공소시효 끝났겠죠. 당신이 삼성하고 거래 안 하고 한국에서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한국 사회 실정을 잘 모르시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국 최대의 트롤. 예를 들어 삼성 TV가 고장나가지고 AS를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TV를 고쳐준지 다른 걸 다 가져가. 무슨 비유가 그래? 네? 그 무슨 비유야? 물론 좋은 말로는 중고 피해가 전수거라고 해죠. 그러니까
너네 기술을 돈 주고 산 대신에 너의 먹고 살 기반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쳐준 TV 하나를 안 줘주고 집을 뺏어 그냥 쫓아내. 너가 지금 집을 뺏기는 게 나을 걸? 아직 우리 실정을 잘 모르나 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당시에 이제 그 SI를 꽤 규모가 있었던 포스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그 포스데이터하고 제휴를 해요. 포스데이터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열티 퍼센테이지 네. 협상하고 그렇죠. 그 칩 가격 쳐주고 네. 칩 생산은 당신이 계속하시오. 그게 정상적인 계약이죠. 당연히 정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ETCS 시스템, 그 우리 사회 말로 이제 하이패스, 그게 전 세계에 막 시도되고 있던 상황인데, 선진국들은 이제 그게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칩을 만든 분도 마음이 좀 급했던 것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데이터가 그 솔루션을 들고 도로공사에 간 거죠. 자, 이젠 ETCS를 도입해도 된다. 우리 걸 써봐라. 세계 최고의 성능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도로공사는 주로 이런 큰 거는 다 SDS라고 합니다. 한국이군요, 여기. 아름다운 전통. 그 삼성의 그분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진실한 나쁜 놈. 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막 저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게 원패스 방식이냐, 뭐 양쪽 교차 방식이냐, 뭐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 막 이러면서 기술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도로공사에서 우리도 ETCS 이거 하이패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삼성 SDS 니는 뭐 가진 거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DS가 급하니까 일본에서 뭐 하나 사왔는데 이거는 뭐 수동형이고 성능이 약한 거죠. 또 적외선 기반이고 이쪽은 RF 기반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데이터에서 저건 우리 거랑 비교도 안 되는 솔루션인데 이걸 어떻게 자꾸 SDS 거랑 우리를 비교하냐. 그때 이제 도로공사는 결국 또 법적인 절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를 하자. 그래서 보통 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산길 같은 데 가보면은 예전에 쓰던 국도를 한 마디를 못 쓰게 되고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도로를 막아놓고 도로공사는 그런 테스트 필드가 몇 개 있어요. 네. 한적하고 좋으니까 거기서 테스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포스데이터하고 SDS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양쪽이 자기네 이거 관문 만들어 놓고 차에다 OBU 달아가지고 통과하면서 시속 30km로 달릴 때 인식률, 에러율, 뭐 시속 100km로 갈 때 뭐 인식률, 에러율 이거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포스데이터에서는 이게 원 칩을 만든 회사의 스펙에 의하면은 시속 150km까지 인식률이 99.98%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150km 달려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인식한다. 오뷰가 망가지기 전에 다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60km에서도 자꾸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포스데이터가 당황했죠. 사실 제일 당황한 사람은 이 칩을 가져온 그분이었겠죠. 그러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데 포스데이터의 직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시험용 도로용 그 도로 옆에 멀쩡한 도로가 따로 있었는데 차가 다니는 거기서 같은 차가 계속 왕복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똑같은 차가? 네, 또 같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을 해요. 그 포스데이터 직원들이 화가 나서 차를 몰고 쫓아갑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여서 잡아요. 그 차를. 잡았더니 처음엔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두 사람의 신원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SDS 직원이었고 그 차에 정체는 뭐예요? 그 차에 방해 전파 발신 장비가 실려 있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제밍 디바이스를. 예, 제밍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쪽 기술이 쓰는 그 RF 주파수 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그거에 딱 맞춰서 얘들이 통과할 때 제밍을 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처벌을 받았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나온 기사가 네. 뭐 당연히 포스데이터하고 이쪽에서는 막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막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그 직원 둘이.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이패스 뭐 솔루션 이런 건 다 삼성이 가져갑니다. 자, 이것 때문에 몇 년 지연됐죠. 사업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04년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 10년이 꼬박 넘은 일이거든요. 그때도 삼성은 자기네가 도로공사와 수주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고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대담했냐면은, 그런 일을 할 때는 누구한테 시키든가, 아니면 차라도 좀 다른 차를 갖고 오든가, 그 차적을 조회해보니까, 렌터카였는데, 이틀 전에 삼성 SDS가 렌터한 렌터카. 딱 걸렸네. 렌터카의 사무실에 기록수 남아있어요. 딱 걸렸네요. 그걸 또, 그럼 완전 범죄를 하려면은, 직원 카드로 하든지 돈 따로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법카로 했구만.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래서 걸리면 어쩔 건데, 라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직원들 둘 구속 기소됐죠. 그분들 두 분이 어떤 판결을 받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이게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겠어요.
누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법카로 몰래는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 사원 둘만 구속되고 말았다는 거죠. 네. 전혀 상부로는 사법 처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은 이런 회사입니다. 이게 참 이번에 국정원 댓글 단 거 이거 처벌받는 거하고도 묘하게 겹치면서 같은 거죠. 네. 네. 삼성이 하면 다르다라는 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다. 저는 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뭐가 안 다르냐? 네. 우리 사회 모두가 삼성이 되길 바라고 있는 세상이고 네. 삼성이 하는 게 우리 사회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삼성은 할 뿐이에요. 네. 롤모델. 우리 사회의 정치도 삼성처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에서 뭐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처벌 안 받잖아요. 뻔뻔하게 막 하는데 그럼. 당선되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라는 삼성 정신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정치에서도. 우리 사회 수험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유출하건 거액을 들여가지고 돈을 문제를 빼오건 말건 성적 잘 나오고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고 대학 좋은 데 가면 장땡입니다. 서울대 갔는데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모든 기업들이 탈세를 하건 뇌물을 주건 돈 벌고 회사가 커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사회의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거나 안 하건 승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승진하면 축하를 하죠. 과연 우리 모두가 삼성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누구를 상처를 주고 누구를 핥히고 서로 막 물어뜯고 해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박수치고 돌아가잖아요. 네. 삼성은 아주 정확하고 정상적인 우리 사회의 미니어처일 뿐입니다. 그것도 훨씬 더 앞서 있는. 삼성은 결코 우리와 다르잖아요. 이게 끝입니다. 네. 삼성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해주신 물뚝심송 상인고문의 뉴스 포르노를 해줬고요. 진짜 부담돼서 못하겠네. 근데 그 얘기 괜히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 굉장히 훌륭하고 필요한 얘기였어요. 한겨레가 우리에게 반성할 거리를 준 거죠. 아주 좋은 기회를 준 거죠. 예.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데에 어디서 공감하냐면 우리 박한 양반이 요식업과 관련한 대학원을 나왔어요. 회사의 윗분이 다니는 게 앞으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다닌 건데. 근데 다닐 때 그런 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분야의 대학원들은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커리어가 있는 노친네들이 인맥 쌓으러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이런 데죠. 우리 그때 얘기했던 뭐 행박 이런 거. 네. 근데 요식업과 관련된 대학원은 프랜차이즈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또 거기 그 문화가 또 생기겠죠. 네. 뭐 MT 갔다가 뭐 골프 치다가 이렇게 친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장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났더니 그 양반들이 그냥 자랑도 아니야. 습관처럼 안드로이드 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 매장의 직원들 감시하느라고. CCTV. 당연하다는 듯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장들에게 하지 않은 사장들에게 권하죠. 이거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뭐 법으로 막는다거나 알바몬 광고에 그런 게 나온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또 알바몬 불매 운동 하겠죠? 그 사장님들은 우리 다 죽는다고 하면서 그러고서 그 요식업이 아니어도 어떤 업계도 좋아요. 어떤 업계든 관련된 뉴스에서 거기 업자들한테 광고 받아서 먹고 사는 뉴스에서 평론가 임내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음식의 성기가 나왔는데. 아까 그 얘기 하겠죠. 네. 음식의 성기가? 이것은 매우 진보한 생각인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힘들다. 왜냐하면 돈을 여기저기 다 주고 직원들에게도 돈을 제대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직원들을 카메라로 감시도 못하게 하는데. 네. 그러면 그들이 직장에서 불을 지르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렇지. 뭐 세균을 타는지 어떻게 하냐? 네. 심지어 TV에서는 최저임금을 다 줘야 되는 것처럼 광고도 한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분위기다라는 건 이제 알겠다. 전 처음에는 그냥 기업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업이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장하나 의원 나왔을 때 신세계에서 여의도에서 낮에 축구하는 9명 얘기도 해줬고 11명 얘기도 해줬고. 예. 그리고 저 예전 한 3년 전에 전철 타고 가다가 그런 분을 봤어요. 네. CCTV로 전철 타고 가면서 직원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인데. 옆에서 이렇게 겨눈질로 봤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직원이 뭐 하잖아요. 곧바로 전화를 걸어요. 너 지금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해, 거기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전에 얘기 나왔던 락커 뒤지는 거. 삼성의 문제인가 하고만 생각했더니 다른 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작은 회사들도 그러고, 그리고 정부 여당만 그런가? 했더니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야당이 왜 시끄러웠는지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뿐 제1야당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고. 다 똑같죠.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는 데에 불씨가 되었던 통합진보당의 문제 왜 생긴 건지 다 알고 주변을 막 돌아봤거든요. 안 하는 집단을 잘 못 보겠네요. 물뚱님이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꿈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꺼내 흔들면서 휘두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건 삼성뿐이다. 네. 네. 그 외에도 꽤 있다. 네, 다른 사람들은 희망을 하고 있고. 네, 흉내도 낸다. 삼성은 현실화시킨 거죠. 그런 얘기였어요. 하는 거지, 삼성은.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고. 네. 네.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굉장히 천성이 게을러서. 네. 게으르기로 했어요. 요런저런 자극적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반성해야 할 그것은 아니겠다. 반성도 못하면서. 민주평톡 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또 하면서. 심지어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물뚝심송 상인고문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놀려서 죄송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따로 봅시다.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 유래 성분. 피크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봐.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냉장 숙성이 필요한 커피란 다시 말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해도 좋은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아르케닷컴. 광고를 들으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또 하나 실수했었어요. 뭡니까? 커피 아르케 커피 메이커 판다고 막 좋은 거라고 막 자랑했잖아요. 네. 다른 건 다 팔고 그것만 안 팔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누가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액세스몰에 파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몇몇 청취자분들이 다른 데서 구해와가지고 다른 데 샀다고. 물론 뭐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 살 수 있으면. 네. 뭐. 저는 근데 뭔가 광고주한테 손해를 끼친 것 같아서 살짝 미안하다. 오히려 뭐 입점 안 한 물품에 대한 광고가 됐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아 진짜 외부 영업한 거예요? 그런가? 왜 했걸? 아 근데 어디서 살 수도 돼요. 예. 원두만 어떻게? 빌어보면서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이 지금 바쁘다면서 막 이렇게 비교적 길게 준비할 시간 없이 온라인 민주평톡을 준비했는데 네. 오늘 우리한테 크리티컬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분명 여러 번 들어야 될 것이다 이 방송을. 예,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용과 저는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이용이 이것을 가장 많이 반성해야 될 것이다. 예, 이용은 반대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아니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합니다. 아 진짜? 그럼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하네? 예, 없던 이용이 제일 반성해야 돼. 없던 목표의식이 생기지 않았었나 중간에. 네. 그죠. 이게 또 아직 생긴 지 오래 안 된 그 미디어잖아요. 네. 선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업계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들을 때 제 얘기에 어떤 신뢰를 느끼기보다는 다큐를 본다는 생각으로 저의 성장 다큐를 본다는 생각으로 바보의 일상. 예, 들어주시면 트루 용쇼. 네네네. 끝까지 봐달라고 하고 앉았는. 네. 이용 수석과 함께. 하여튼 저는 제 자신은 많이 성숙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기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레퍼런스 삼아서 예시로 삼아서 콘텐츠를 만드실 분들이 행여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로드맵 만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 스튜디오 공사하고 있는데 빚이라도 져가지고 더 좋게 만들 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지금 거의 바닥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사무실 만드느라 더 여기서 빚을 진다고요? 걱정하지 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거죠. UMC의 어떤 존재론적 예.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